미국 장로교의 역사를 종교 개혁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의 연도가 언제냐면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다 써드린 이유는 한번 확인만 하기 위해서지 절대 이제 이걸 뭐 외우시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1517년이니까 그냥 16세기 초반이 되겠습니다. 16세기 초반에 우리가 이제 인물 하나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이제 그 연도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고 돼 있어요. 95개조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근무하고 있던 지역이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이었어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조로 이루어진 반박문이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황의 그런 가르침들, 또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해오던 문제점이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다루었고, 특별히 거기서 뭘 다뤘냐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하나는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면죄부를 이게 파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맞냐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뭘 다뤘냐면 고해성사를 다뤘습니다. 고해성사. 이거 이제 천주교인들은 다 아실 텐데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사제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이제 사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거를 하십시오. 뭐 일주일 동안 뭐 주차장 가서 봉사를 하십시오라도 요즘 같으면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세 1000년 동안 이제 그게 이제 굳어져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었고 죄의 용서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는 무슨 어, 뭐 벌칙을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95개조, 그러니까 1번부터 95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고해성사, 또 다른 하나는 면죄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1517년에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이제 반박문을 붙이기는 했지만 내가 뭐 종교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에 가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게 똑바로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좀 토론해 보자. 한번 얘기해서 문제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정도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자기가 정말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모르고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론은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온 유럽이. 유럽에서부터 뭐 저기 섬 건너 스코틀랜드까지. 오늘 이제 스코틀랜드 다룰 텐데요. 스코틀랜드부터 저 북쪽에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데까지 전체 유럽이 이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 행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그 잔 칼빈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여기다가 장 칼뱅이라고 쓴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라 그래요.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사람이라서 원래 이제 그 나라 발음으로 쓰면 장 칼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완성을 언제를 우리가 이게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연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1536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했던 연도 1517년에서 1536년까지 한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치열하게
서로 한쪽은 탄압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20년 가까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 칼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궁금증들, 자기가 평소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95개조로 정리했다면 장 칼뱅은 이제 아예 책으로 그것을 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그 두 번째 1536년이라는 그 연도 위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이 책의 제목입니다. 책. 예, 기독교 교리 책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강요하니까 뭐 남한테 억지로 시키는 거 강요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인스트럭션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출판을 합니다. 칼뱅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때 중세 역사 배울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가 프랑스죠. 예, 그리고 이제 유명한 또 카톨릭 국가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카톨릭이 국교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있지 못하고 이제 국외 스위스 특별히 이제 그 제네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칼뱅이 이제 막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바젤에 가가지고 라틴어로 된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이제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뭘 주장하고 뭘 믿고 하는 것을 책으로 다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책만 서로 같이 가지고 있다면 주장하는 바가 같을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뭘 주장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모든 유럽 전체 나라가 동일한 대답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장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챕터가 6개였다 그래요. 6개. 처음에는 이제 빨리빨리 출판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6개를 하고서 이제 그 세컨 에디션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바이즈를 해 나가는데요. 마지막 이제 최종 그 파이널 에디션에는 이 챕터가 이제 A리가 됩니다. A리. 80개의 챕터로. 그러니까 양만 해도 뭐 엄청나죠. 예, 이렇게 페이지가 아니고 챕터가 A리 챕터. 예,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번역한 그 기독교 강요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두꺼운 하드커버로 이제 상, 중, 하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양이 굉장히 이제 방대한 거의 뭐 한 150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으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기독교 강요를 이제 출간을 하면서 오늘 다루게 될 스코틀랜드에는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해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개혁 그러면 뭐죠? 리폼드죠, 리폼. 예,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가 유럽 대륙 안에서는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래서 우리 왜 그 교단도 그 CRC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죠? PCUSA도 있지만 장로교 중에 CRC라는 교단이 이제 요 개혁 교단에 속하는데요. 이름은 다른데 그 뿌리가 같아요. 기독교 강요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이름만 장로교회, 또 다른 쪽은 개혁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그 뿌리가 같다. 뿌리가 같다는 얘기는 교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같은 장로교회의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536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24년 정도가 흘렀을 때, 24년이면 이제 1560년인데요. 156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기 한 7년 전에요. 7년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어디 소속이냐면 영국에 붙어 있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왜 나라가 이렇게 네 개가 붙어 있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그다음에 웨일즈, 예, 그 웰시라고 하는 웨일즈 이렇게 네 나라가 붙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또는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국왕과 여왕을 이렇게 겸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종교가 뭐예요? 영국은 종교가 성공회가 있었죠. 성공회. 원래는 이제 카톨릭 국가인데 카톨릭 국가였다가 이제 그 헨리 왕이 이제 자기 이제 그 결혼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졌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카톨릭 법상 뭐 되네 안 되네 자꾸 이러니까 아이 그러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도 섬나라로 떨어져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성공회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회는 이름만 성공회지 예식이나 형태나 모든 건 다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그 맨 정점, 맨 꼭대기에 교황이 있던 자리에 영국 국왕이 있는 것밖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만 달라진 거죠. 성공회. 그래가지고 이제 앵글리칸 철치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에 있는 교회다 해서 이제 앵글리칸 철치라는 이름만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이제 바꾼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 장로 교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 그 존 낙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추방당하는 사태까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했으니까 가려면 가톨릭 국가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가봐야 뭐 또 고생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기독교 강요는 이미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 기독교 강요를 직접 쓴 칼빈 선생을 가서 만나자, 칼뱅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칼빈을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로 갑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칼빈에게 1553년에서 55년까지 한 3년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책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거하고 그 책을 쓴 사람하고 직접 먹고 자고 이야기해보고 물어보고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장로교 사상이 더욱더 이제 이렇게 확고해지는, 확실해지는 그런 시간이 이제 추방당했던 그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5년까지 그렇게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면 분명히 이제 고생할 거잖아요. 고생할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공부했던 것을 믿으면서 내가 가서 고생이 되더라도 또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꼭 이 신앙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스코틀랜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장로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만든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존 낙스 혼자서 이거를 신앙 고백을 쓰지를 않고요. 6명이 같이 썼는데 6명이 공교롭게도 퍼스트 네임이 다 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들을 Six Joh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가 정말 잘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존이라는 6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며칠 만에 이렇게 써져 가지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미 이제 또 유럽 안에서 퍼져나간 또 칼빈의 그 개혁 사상이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 역시도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쳐서 결국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그런 정치와 또 교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종교 개혁에 있고 다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이제 이렇게 1560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이제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교회의 제도를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칼빈도 이 똑같은 제도를 주장했고요. 이게 이제 존 낙스가 주장했던 제도가 뭐냐면 제일 꼭대기에는 이제 총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교회 전체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교인 전체의 모임, 총회. 그리고 이제 그 총회 밑에 저희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총회 밑에 이제 저희는 노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이 크다 보니까 유럽도 있고 이제 뭐 스코틀랜드도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노회와 총회 사이에 해당하는 그 중간 지역, 예, 중간 사이즈의 지역을 이제 대회라고 부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밑에 노회가 있고요. 예,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는 이제 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당회가 있는 요 네 가지 제도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회의 역사도 벌써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60년부터 2023년이니까 그렇죠? 이게 한 400, 한 80년, 460년 정도, 460년 정도 이전에 이미 노예제도, 당회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한 국가의 의회가 승인하는 일이 바로 1567년에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의회는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사실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의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제 오늘날에도 민주주의가 뭐 사법, 입법, 행정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쪽은 대통령, 그다음에 한쪽은 뭐 판사, 또 한쪽은 국회의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이 당시에도 나라가 의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 잉글랜드의 국왕이나 여왕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안에서 의회는 인정했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국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왕당파라고 합니다. 왕당파. 예, 왕을 지지하는 이제 사이드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반대쪽에 있는 파들을 이제 우리는 의회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의회파들은 이제 국민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이제 이런 반면에 광당파들은 이제 국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제 뭐 큰 막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이제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제 막 힘겨루기가 벌어지는데 주로 힘은 이제 누가 세겠어요?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군대나 이런 게 다 왕 밑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싸우고 하는 일이 이제 의회파들에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민간인 자격으로 그냥 무장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집에 있는 농기구 들고 나가다가 그러다 조금 발전하면 어디 이제 그 오피스 이제 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뭐 물건 좀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 성공해야 하고 이 자기들이 믿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하고 사사건건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가는 세월이 얼마냐면 1567년에서 1638년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제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또 죽고 이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겪고 나라에서 막 핍박이 세지는 그런 상황들도 겪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 교회가 이러다가는 존재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을 때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 국민 언약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국민 언약 운동. 자, 이게 이제 1638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70년 가까이 이제 그런 갈등 시기가 있었던 거죠.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은 광야 뭐 40년 생활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싸우고 다시 또 저항하고 또 두드려 맞고 하는 그 기간이 한 70년 정도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국민 언약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벌이게 된 거예요. 자, 국민 언약 운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서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몰래 몰래 믿었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면 사라지겠다.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예 대놓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자. 그래서 이게 아무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이 70년 동안 이 박해를 겪으면서 아마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똘똘똘똘 다져졌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도 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도라고 이렇게 하는 커버넌터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거의 다 농민이나 일반 평민들은 거의가 다 커버넌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국민 언약 운동이 38년에 벌어졌는데요. 바로 군대를 보냅니다. 바로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자, 1639년에서 1644년이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5년 동안을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 모든 군대가 다 왕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만 출동시키면 이거 뭐 금방 뭐 한두 달 안에 그냥 뭐 농민들이니까 다 그냥 어떻게 처리하고 상황 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언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버티니까 이게 5년 동안 버티는데 결국에는 5년 뒤에는 이제 어,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교하고 커버넌터스들하고 싸움인데 커버넌터스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디였냐면 스코틀랜드 의회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국교회와 국왕과 스코틀랜드 의회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왕당파와 의회파와의 싸움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잠깐 몇 개만 좀 보고 갈게요. 그림 한번 잘 보이시나요? 예, 지금 이제 요 그림이요. 여러분 보시고 계신 그림이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그 정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예. 예, 이 정문이 사실 이제 쇠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나무 문이었다가 이제 이게 어 1858년에 이제 그 이렇게 문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만약에 철문이었으면 뭐가 이렇게 반박문이 어디다가 붙이기도 어려웠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무 문이어서 루터가 이제 이 나무 문에다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앞에 이렇게 철제 울타리가 돼 있어서 아마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시면 한번 꼭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리는 요 그림이 이제 기독교 강요 그 라틴어로 쓰였던 초판의 이제 커버가 되겠습니다. 커버가 되겠고요. 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36년에 이것을 이제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크리스티안에 렐리지오니스 뭐 이런 게 다 라틴어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인스티튜션이라고 돼 있죠. 예, 인스티튜션. 예, 기독교 강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1964년에 와서야 1964년에 와서야 한철하라는 신학자하고 신복윤, 혹시 이름이 이제 낯이 익으실 수도 있겠어요. 이제 워낙 유명한 대학자들이죠. 한철하, 신복윤 이 두 사람이 1964년에 한국어로 기독교 강요를 번역해서 이렇게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여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인데요. 1560년에 만들어졌고요. 존 낙스하고 5명의 목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스 존이라는 사람들이 4일 동안에 25개의 챕터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56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게 승인을 했고요. 156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됐습니다. 1567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되어서 이 뒤에 나오는 또 유명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잘 모르셔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164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0년, 90년에서 한 80년에서 90년 가까이는 장로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이 주교 전쟁을 일으켰던 찰스 1세. 이때 이제 찰스 1세하고요. 그 성공회의 주교가 있었어요. 윌리엄 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파송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진 그 난리를 이제 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얼굴은 참 순하게 착하게 생겼는데, 근데 뭐 이 당시 얼굴이 실제로 이런 얼굴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왕의 얼굴은 무조건 아마 그 보는 것보다 무조건 잘 그렸어야 됐을 거예요. 똑같이 그리면은 아마 그 사람은 어디 감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쁘게 그리든지 멋있게 그렸어야 되니까. 하여튼 요 사람이 이제 찰스 1세라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도 이제 국교회를 이제 막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 국민 언약 운동이 벌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운동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누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건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주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성공의 주교죠. 성경의 주교가 이제 뭐 말씀 전하고 이제 뭐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사람들이 이제 뭘 막 던지죠. 여기서 집어 던지는 걸 보니까 여기 이제 위에 써 있는 걸 잠깐 읽어보니까 그 영국에서 그 유명한 운동이 이제 크리켓이라고 있잖아요. 크리켓. 이렇게 빨래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공 던지는 걸 이렇게 딱 때리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뭐 그 크리켓 툴 같은 것도 막 던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틱도 던지고 뭐 돌도 던졌다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걸로 봐서 예배당 안에서 이제 막 이런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이제 주교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공회에서는 이제 주교가 있고요. 장로교회는 주교가 없죠.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목사, 그 다음에 또 목회하는 장로 이렇게 이렇게 계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교가 없는 교회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이 전쟁을 주교 전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교 전쟁 동안에 뭐 커버넌터스들이 엄청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시면 이렇게 순교한 언약도들의 기념비를 이렇게 도시 곳곳에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바닥에다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글씨에 뭐 face on this spot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글씨가 보여요. 제 앞쪽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도들이 순교했던 그런 기념비들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1644년에 이제 결국은 영국의 패배로 스코틀랜드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그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사람들은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당연히 지고, 아, 또 저 언약도들 엄청 핍박받고, 많이 죽고 해외로 추방당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은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성공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디서 이제 또 그런 운동이 벌어지냐면 영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한번 이기는 걸 보고 나니까 영국에도 이제 성공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국 성공에는 이건 종교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국왕이 그냥 교황의 자리를 대신한 것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느낀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 그러니까 사실은 청교도 혁명이요. 영국 안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이렇게 확 벌어진 게 아니고요.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이 찾고 세금 걷고 그다음에 군대 동원하고 이러니까 이것에 반대하던 의회파하고 청교도가 한데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스코틀랜드도 커버넌터스들이 저렇게 영국에 대항해서 결국은 승리해내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일으킨 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혁명은 스코틀랜드 주교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전쟁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영국 의회의 이제 대다수가 청교도였는데요. 청교도가 이제 스코틀랜드에도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자, 우리를 이번에 좀 도와주면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줄 텐데 뭐냐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에는 하나의 연합된 장로교회만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굉장히 좋은 약속이죠.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그걸 원하니까 성공회를 이제 몰아내고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는 하나 된 장로교회로 딱 세워두자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의 이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엄숙동맹과 언약이라는 제목의 약속이에요. 네, 엄숙동맹. 그러니까 엄숙하게 이제 뭐를 이렇게 진지하게 이제 동맹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엄숙동맹과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랑 누가요? 영국 의회하고 스코틀랜드 의회가요. 예, 두 나라의 의회가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경우에는 우리가 엄숙동맹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의 장로교회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요. 하나의 장로교회로 만들려니까 뭐가 같아야 돼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에게는 아직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을 다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장로교회로 갈 건데 그러면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평상시에 만든 게 아니고 전쟁하면서 만든 거예요. 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밖에서는 막 전쟁하고 안에서는 학자들이 막 그 전쟁 와중에 서로 막 상의해가면서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만들어갔던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42년에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164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스코틀랜드랑 틀려서 덩어리가 커서 전쟁도 훨씬 치열하게 오래 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청교도가 이겼죠. 이것도. 그러니까 영국은 두 번 진 거예요. 스코틀랜드 들어갔다가 커버넌터스한테 지고 또 이 자국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또 청교도들에게 또 지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상대 팀의 그 대장을 죽이죠.
상대 팀의 대장이 누구예요? 아까 그 제가 얼굴 보여드렸던 멀끔하게 잘생긴 총각, 총각이 아니죠. 잘생긴 남자 찰스 1세. 찰스 1세를 이제 1649년에 처형을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막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어, 용서하고 사과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를 이제 왕을 세우긴 세우지만, 왕보다도 더 권한이 센 사람을 이제 그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리더를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앞으로 또 왕을 또 세워줬다가는 그 왕이 또 나는 성공의 대장이니까 나는 또 계속 성공해 할 거야. 그러면 또 혁명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다 이제 주관할 수 있는 그 공무원 하나를 그때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올리버 크롬웰. 이 사람이 이제 총리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밑에 이제 1647년이라는 연도가 먼저 나오죠. 예, 1647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1642년부터 1649년까지 벌어졌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전쟁 중간에 채택이 되죠. 그러니까 만들고 있었던 시기 역시도 그 전쟁 기간에 겹치는 그런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중교의 청교도였던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엄숙 동맹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장로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이제 마음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권력의 최정점, 꼭대기에 가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굳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다가 다 맞출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엄숙동맹과 언약의 파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섭게 이제 다른 뭐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를 이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핍박은 왕이 핍박하니까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 올리버 크로멜은 누구예요? 성공회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청교도잖아요. 청교도 회중교회 출신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막 와서 핍박을 하니까 이거는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장로교를 이제 탄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리버 크로멜 시대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이제 뭐 허수아비 왕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몇 년을 이제 보내다가요. 1688년이니까 1647년에서 한 40년 정도 지난 거죠. 40년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찰스 1세가 죽었는데요. 찰스 1세가 아까 처형당했잖아요, 초반에. 예, 전쟁이 끝나자마자 처형당했는데, 이때 처형당한 그 찰스 1세의 딸이 누구였냐면, 메리라는 이름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에는 메리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 메리가 저 메리인가, 저 메리가 그 메리인가 하실 텐데, 하여튼 이 메리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찰스 1세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이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로 간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영국 안에는 지금 뭐예요? 영국 안에는 지금 이제 또 뭐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이렇게 막 싸움을 벌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네덜란드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혁교회가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의 빌럼 2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빌럼 그러면 영어로는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예, 윌리엄을 네덜란드에서 이제 빌럼이라고 읽습니다. 빌럼.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읽었죠?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윌리엄. 윌리엄이라는 이름의 선교사 오면은 무조건 first name은 이렇게 불렀잖아요. 어떻게 불렀냐면 위량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위량. 그래서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가 배위량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윌리엄이 와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뒤에 이름은 그냥 위량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국의 위량, 네덜란드의 빌럼, 미국의 윌리엄, 이게 다 이제 똑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빌럼 2세라는 사람하고 메리라는 여인하고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자,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신앙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 신앙이죠. 개혁교회 신앙. 개혁교회 신앙인데 이제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빌럼 3세입니다. 아버지가 빌럼 2세, 아들은 빌럼 3세. 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니까 왕위 계승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왕위 계승자가 해외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1688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는 들어가서 또 개신교하고 성공회하고 막 다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막 군대 파견하고 나중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뭐 청교도 혁명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혁명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제 개신교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내볼까.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이 개신교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개신교 신앙이니까 들어가서도 그렇게 그다지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부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이름을 명의의 혁명이라고 불렀냐면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혁명은 혁명인데 무력을 사용해서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그냥 피스풀하게 그렇게 바뀌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너무 환영했어요. 아, 그 몇십 년 전에 그 찰스의 딸이 네덜란드 가더니 기독교 잘 믿고 개신교에 잘 믿고 자기 아들까지 개신교의 교도로 잘 교육시켜가지고 키웠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 온다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왕당파도 찬성, 의회파도 찬성, 뭐 이렇게 돼가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이 교체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윌리엄 3세, 어제까지는 빌럼 3세였는데요. 영국 들어왔으니까 이제 영국식으로 또 불러야죠. 똑같은 인물이에요. 윌리엄 3세가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 3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스코틀랜드의 왕이 또 누구예요? 윌리엄 3세가 잉글랜드의 왕이니까 또 누구의 왕이기도 해요? 스코틀랜드의 왕이기도 하죠. 예, 동시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이때부터 장로교가 빠른 속도로 이제 안정을 잡아가고 이제 여러 가지 조직, 또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1688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88년에 그 명예혁명이 있었는데요. 명예혁명 어, 한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번에 보시면 프란시스 맥케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프란시스 맥케미라는 사람은 거기다가 제가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요. 아일랜드 라간 노회 소속인데요. 아일랜드가 그냥 아일랜드가 아니고 북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북 아일랜드. 거기다가 이제 노전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북 아일랜드. 왜냐하면 이제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냥 북 아일랜드만 영국의 지배를 받고 아일랜드는 전혀 다른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서 북 아일랜드 출신의
프란시스 맥케미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북아일랜드 라간 노회에서 1680년에 이제 파송을 받아요. 어디로? 네, 신대륙으로. 네, 신대륙으로 파송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명예혁명 일어나기 전이죠. 직전이죠. 예, 그때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메릴랜드의 교회를 설립한 해가 언제냐면 1683년이 되겠습니다. 1683년.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여기저기다 이제 막 세우면서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까 그 위에 페이지 위에 보시면 교회의 제도 부분 한번 보세요. 교회의 제도. 교회가 이제 하나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제도가 있겠어요? 당연히 당회가 있겠죠. 당회.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하나일 때는 당회만 있으면 되는데 교회가 저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제 맥케미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뭐 이런 데다가 필라델피아 이런 데다가 이제 교회를 막 세우고 개척을 하고 다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숫자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니까 제도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노회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노회가 얼마 만이에요? 예, 파송한 지 1680년부터 1706년이니까 26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다 혼자 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거의 혼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냥 가면서 뭐 들고 온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배웠던 그 장 칼뱅과 존 낙스를 통해서 다져지고 또 커버넌터스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그 장로교 신학을 신대륙에다가 이렇게 퍼뜨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맥케미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1708년에 사망을 해요. 1708년이라 봐야 이 사람이 겨우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파송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22살 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들 평균 나이 다 기억하시죠? 25, 26이에요. 25 전에 온 사람도 많고 30살 넘어서 온 사람을 거의 뭐 뽑을 정도로 어쩌다 한 두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살 넘어서 오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거나 졸업이 좀 늦어졌거나 그 경우밖에 없어요. 다 졸업하고 20세가 끝나기 전에 한국을 향해서 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어디도 벌어지냐면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한 그 북아일랜드의 프란시스 맥케미도 22살에 신대륙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26년간 열심히 사역을 해서 최초의 노회가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놓으시면 좋아요. 필라델피아에다가 최초의 노회를 엽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최초의 노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장로교, 특히 장로교인들은 자부심이 뭐 어마어마하죠. 예, 미국 최초의 노예가 자기들 교단, 예, 자기 교단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으니까요. 이게 또 프란시스 맥캠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26년을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한 결과로 이제 이렇게 노예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맥케미는 노예가 열린 1706년에서 딱 2년 더 살고 죽어요. 50세에. 5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란시스 맥케미는 죽었지만 그 뒤로 이제 따라서 또 파송 선교사들도 있고 현지 목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11년 뒤에 이제 최초의 대회가 열려요. 대회. 대회가 열리는데 이 최초의 어, 대회가 열리고 29년 대회가 있습니다. 1729년 대회에서 이제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점점점 많아졌다니까 여러분 몇 명쯤 되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맥케미 한 명이었는데 1683년에 처음 교회 메릴랜드에 세울 때는 맥케미 한 명이었잖아요. 장로교 목사는. 그런데 1717년에 목사가 점점 많아졌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엄청 많아졌을 것 같죠? 17명. 네, 17명.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 한 명 만들어내고 아니면 목사 한 명 본국에서 파송 받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일단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조건이 너무 안 좋고, 그죠? 뭐 요즘에 뭐 교회에서 뭐 목사 청빙하고 뭐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이게 비교가 안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하실 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광고하면 많이 오겠죠. 예, 많이 올 거예요. 17명 정도 올 겁니다. 예, 그 시간이 11년 동안 노회에서 대회가 열리기까지 17명. 자,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17명의 목사, 그리고 교회는 49개였다 그래요. 교회는 49개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아마 역사 배울 때 이거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권서인이라고 생각나세요? 권서인? 권서인이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책이나 그 소책자들 이렇게 보따리에다 싸질머지고 국경 넘어다니면서 막 평안도, 함경도, 뭐 황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쪽복음 전했던 그 전도인들 있잖아요. 예, 그 권서인들은 많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온 선교사들이 그 사람 이름을 권서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자기들이 권서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서인은 한 3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죠. 단순하게 그냥 팜플렛이나 이제 책 이렇게 낙본으로 된 책자를 전해주는 사람이고 대부분 그걸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해봐야 뭐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 곡식, 뭐 닭 한 마리 받고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던 전도자가 3천 명이었고 목사는 17명 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교회 목사가 이제 17명이긴 했지만 계속 어디서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장로교회 목사가 사실은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신대륙에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한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 당시에 신학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이 두 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딘버러 대학이나 글래스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만 공부해서는 안 되죠. 또 자기 소명이 신대륙으로 가는 것이 소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7명의 목사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왔냐면 하버드나 예일에서 온 거예요. 하버드, 예일은 그 당시에 동부에 이미 세워졌었거든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1636년에 세워졌고요. 예일 같은 경우는 1701년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버드, 예일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몇 개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하버드나 예일이 다 어느 신학을 가리켰냐면 회중교회의 신학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중교회하고 장로교하고는 똑같지 않다 그랬죠. 예, 똑같지 않아요. 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하버드나 예일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의 신학과 프란시스 맥케미가 지금 죽기는 했지만 스코틀랜드에서 배우고 온 사람들의 신학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었냐면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올리버 크로멜은 그거 안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만들기는 실컷 만들어 놓고 하나의 장로교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목사들을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신학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29년 대회에서 자기들이 신앙의 표준을 하나 만들어요. 그 표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거기다 써놨죠. 모든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에 서명해야 된다. 라는 그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장로교 입장에서 이것을 추가한 거예요. 표준을. 그렇죠? 해중교회 목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오랫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는 상관없이
알아서 그냥 자치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1729년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뭐 17명 그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할 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다가 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아야 된다.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뭐 그거대로 안 지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회중교회와 장로교회 사이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회중교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를 말합니다. 컨그리게이셔널 처치하고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두 가지의 두 개의 목사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 있던 시대 그때가 바로 1700년대 초반 1717년, 1729년 이제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여기 대각성운동까지 하고 미국 독립전쟁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대각성운동 한번 설명을 드리면 회중교회 부흥운동이에요. 자, 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분해서 써놨냐면 회중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지금 신앙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한 70% 정도는 비슷하고요. 나머지 30%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다가 1730년에서 40년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회중교회에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신도들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장로교 신앙 고백을 반드시 서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한을 둘 수 있었지만 교인들을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문답에 서명해야 된다 이런 거 만들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흥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하고요. 또 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위필드.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은 이제 설교의 대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순회 설교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굉장히 감명 깊게 했던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역시도 이제 신학자면서 목회자고요. 회중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둘 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교회가 바로 그 다음에 1741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장로교회 분열이 있죠, 분열. 한국교회 역사하면서도 여러분 그 교회가 분열했던 역사가 세 번 정도 있었죠. 예. 1차, 뭐 2차, 3차 해가지고 각각의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장로교회가 분열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부흥운동이 과연 성경적이냐. 인원이 늘어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방식이라든지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이냐라는 얘기는 좁혀서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벗어나지 않느냐 이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것은 부흥운동은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단에서 일으킨 건 아니지만 회중교회의 부흥운동은 분명히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쪽과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의 부흥운동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쪽으로 이제 두 개가 딱 나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쪽을 뉴 사이드, 이제 한글로는 신파라고 합니다. 신파. 그리고 반대하는 쪽은 올드 사이드, 구파가 되겠습니다. 구파.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 진보 뭐 이런 느낌 좀 나시죠? 예. 약간 좀 컨서버티브 하냐, 뭐 리버럴 하냐,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741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아서 뉴 사이드 교회와 올드 사이드 교회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부흥이 끝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부흥이 끝나고 나니까 아니 우리가 뭐 부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서로 뭐 심파, 구파 나눌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시리어스한 문제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58년이 돼서 다시 올드와 뉴가 합쳐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칠 텐데요. 분열에는 이제 안 좋은 면도 있죠. 안 좋은 면은 뭐였냐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교회까지 나누어지고 올드 뉴 뭐 이렇게 했던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긍정적인 면은 뭐였냐면 이 장로 교회 쪽에서 목사 교육을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드 뉴로 나눠졌던 것들도 목사가 여러 명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를 더 빨리빨리 더 세우고 또 목사를 파송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목사가 없는 게 사실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학교를 아까 스코틀랜드에 이제 두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딘버러 대학교하고 글래스고 대학. 그런데 그 대학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저 회중교회가 신대륙에다가 하버드 세우고 예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좀 하나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한 거죠. 예, 분열은 하기는 했지만 분열해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746년도에 학교 하나를 세우는데요.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문 대학들이 다 이 당시에 다 세워진 거예요. 1600년 후반, 1700년 초중반에 미국의 이제 유명 대학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총장으로 누가 취임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취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교회 쪽에서 프린스턴을 세웠는데요. 총장을 누구를 시켜요? 오히려 회중교회 출신의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를 총장으로 세웠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한 번 분열의 역사를 겪었지만 이 학교를 세움으로 해서 두 진영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이제 미국 독립전쟁은 오늘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오늘과 거의 좀 비슷한 방식으로 몇백 년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제 한 일곱 개, 일곱 개, 전체 한 14개 정도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장로교의 이슈까지 한번 이번 특강을 통해서 그렇게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